저희 시니어분들의 워너비 간식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아서 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요거트의 장점을 제가 설파하자면 사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칼슘 함량도 높고 나의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꽤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금 피디님 물어보신 것처럼 신장 질환자 분들이 섭취할 때는 섭취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요거트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뭐 딸기맛 요거트 뭐 이런 것처럼 과일청이나 설탕 좀 많이 넣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그 떠먹는 요구르트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맛이 가미되어 있는 딸기맛 떠먹는 요구르트, 복숭아맛 뭐 이런 다양한 과일맛 요구르트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은 당만 높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고요. 무가당 요구르트를 고르시되 조금 더 찐득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더 식감이 있는, 흐르는 것보다 꾸덕하게 푹 떠지는 그런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한 요구르트를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도 그 달달함이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일 넣으시면 꽤 괜찮은데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아주 괜찮은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혹은 뭐 냉동 과일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동 과일 같은 것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으시다면 천연 꿀 같은 거 조금 곁들이셔도 좋고요. 박사님이 주로 요거트랑 같이 자주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 오이. 오이요? 네. 오이랑 그릭 요거트 진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니까. 오이랑 그릭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레몬즙이랑도 잘 어울려요. 레몬의 그 엄청 새콤한 그 맛이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뭐 꿀 같은 거 첨가하셔도 너무 좋고 너무 단맛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그래놀라 같은 것과 요구르트도 잘 어울리죠. 오이 요거트는 좀 약간 끔찍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걸요? 그 요거트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섭취 같은 게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고함량 보충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칼슘 고함량 칼슘 제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드시게 되면 그런 결석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칼슘 함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을 발생시킬 만큼을 먹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까지 갔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과장이 있는 생각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함량 영양제를 내가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 통에 가당인지 무가당인지 다 써 있잖아요. 무가당은 아주 큰 글씨로 무가당이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을 고르시는 게 1번이고요. 내가 뭐 먹다가 단맛을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하죠. 제로 음료나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무가당과 그 제로 땡땡 제품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무가당은 당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탕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당을 넣어서 단맛은 주되 칼로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로 음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가당은 그런 단맛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라는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두 개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고요. 질문 주셨던 어떤 제로 땡땡 제품들에 대한 얘기는 대체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나의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먹었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향후에 발생하는 식재료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다만 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강상 이점이 있겠지라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대체당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빠르게 나를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더 나로 하여금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하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찌 같은 데에다가 그릭 요거트
요거트가 들어간 모찌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거트를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게 떡을 먹으면 탄수화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집중된 음식 먹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단백질이 높은 무언가랑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거랑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릭 요거트 소가 들어가 있는 떡은 괜찮은 나이스한 조합인데요. 거기 있는 그릭 요거트가 무가당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맛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거. 그게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는. 그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전통적인 맛을 찾을 것 같은데 또 그 그릭 요거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실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합이 괜찮나요? 배합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뭐 쌀 자체는 탄수화물이 많은 곡류이면서 다른 잡곡류들 대비해서는 단백질 함량도 좀 낮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좀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낮은 이제 곡류인 건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잖아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음으로써 뭐 좀 더 광의로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혈당의 상승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둘 사이에 영양소를 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영양소 섭취 차원에서도 좀 균형 있는 섭취가 될 수 있죠. 번외적인 질문인데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가장 핫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장 건강과 브레인 건강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치매 개선 혹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작은 형태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 장내 유산균 밸런스를 어떻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내 뇌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좀 큰 연구 주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사실 간식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시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택하시고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 것. 그 두 가지의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나 뭐 신장 질환, 고혈압 같은 이제 만성 질환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간식을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간식을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떡 같은 거를 좀 간식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만성 질환이 있다라고 딱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되게 고민인데 오히려 만성 질환자 분들이 건강한 간식을 택하시면 간식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생활 관리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끼에 막 많이 먹고 다음 끼니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소량을 끼니에 드시고 중간중간 음식들을 먹어주는 그게 이제 간식의 정의잖아요. 그렇게 간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떡은 굉장히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죠. 보통 간식으로 뭐 드세요? 라고 상담하면서 여쭤보면 빵, 과자, 무슨 음료 이런 거 말씀하시기도 하고 과일 같은 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진짜 뭘 드셨는지 리스트를 받아서 보면 건강한 거를 찾아서 드셨다고 드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떡은 너무 달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셔서 정량만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이나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떡도 어떻게 보면 거의 쌀이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게 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 신장 질환 환자분들한테도 그 떡이 좀 괜찮나요? 쌀이라는 이제 재료는 여러 곡류 중에 가장 단백질이 낮은 곡류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의 주재료는 뭐 맵쌀이든 찹쌀이든 여하튼 흰쌀 자체가 떡의 주재료인 경우가 많아서 그 흰쌀로 만들어진 떡 자체는 오히려 신장 질환자분들이 정량 드셨을 때 좋은 간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팥이나 콩에 들어간 떡 같은 경우는 좀 칼륨이 높을 수 있잖아요. 떡 종류를 생각해 보시면 백설기 이런 것처럼 딱 하얗게 딱 그것만 보이는 떡 말고 팥, 콩, 견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 찰떡 이렇게 부르는 떡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떡이 일반 건강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간식인데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쌀에 비해서 팥, 콩, 견과 이런 재료들은 단백질 함량도 좀 높고 칼륨 함량도 좀 더 높을 수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떡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하다 보면서 팥이나 이런 것들이 신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이뇨작용을 좀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를 수 있나요? 우리가 이뇨작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소변을 배출하게끔 하는 작용을 더
촉진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컨텐츠들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을 띄울 때 이뇨작용 후 붓기 제거, 다이어트, 뭐 체중 감량 요런 류의 키워드 안에서 이제 돌던 하나의 뭐 영양상의 이점이라고도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장이라는 게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소변 자체를 많이 나오게 하면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식재료 자체가 신장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칼륨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과량으로 먹었을 경우에 내 신장에 좀 더 무리가 될 수 있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대의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떡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가장 1번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영양소가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나트륨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건 대부분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내 입에서 짠맛이 나거나 혹은 뭐 간장, 다른 뭐 케첩 이런 류의 다른 부가적인 양념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서 내 입맛에서는 뭐 아주 짜진 않아도 실제 음식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떡 자체는 전통적인 조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이라면 사실 나트륨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떡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떡 먹고 아이고 짜서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트륨 함량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도 정해진 양을 잘 지키실 수 있으면 떡은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죠. 고혈압 분들한테 좀 권장하는 양이 있을까요? 근데 고혈압 진단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떡을 어느 만큼 먹어도 되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심플하게 찹쌀떡 한 개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70g 조금 더 내가 나를 허용해 보겠어 한다면 한 100g 이렇게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그 정도 한두 개는 너무 좀 감칠맛 나는 것 같아서. 그쵸. 이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앞으로는 만성질환 진단을 받으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해진 양, 내가 정한 양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식생활 지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를 먹을 거면 진짜 맛있게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떡을 진짜 맛있게 딱 한 조각만 먹을 수 있다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떡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소도 좀 이렇게 있고 단맛도 나고 이런 떡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우리 왜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를 먹어도 되는 요일을 정하시면 좀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담백한 떡을 뭐 예를 들어서 조청에다가 찍어 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많이 찍으면 맛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먹을 수는 없고요. 조금 내가 곁들이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을 세팅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떡 자체는 어찌되었건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간식류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밀집되어 있는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혈당 상승을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짝꿍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 드실 때도 단백질 혹은 식이섬유가 많은 무언가, 아니면 약간의 지방질이 있는 무언가를 같이 드시게 되면 혈당의 상승 속도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조금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냉동 보관을 하잖아요. 이런 떡들을 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떡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면 대부분 실온에 두신 상태의 그 소비 기간 동안에 빠르게 드시거나, 아니면 그 기간에는 못 드실 것 같으면 이제 냉동에 넣는 게 가장 떡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인데, 냉동에 넣어놓은 떡을 내가 다른 추가적인 조치 없이 해동만 한 상태에서 바로 먹으려고 그러면 그 떡의 쫀득한 식감도 없어지고 옛날에 보들보들 쫄깃쫄깃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요. 냉동된 떡 자체는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그때 물을 이렇게 조금 뿌려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찜기에 살짝 다시 쪄서 드시면 원래의 떡의 본연의 맛을 좀 더 즐기실 수가 있죠.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래서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그럴 수 다이어트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신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 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난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2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2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을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 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이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두 개 다 하시나 보네. 아,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우유를 평생 안 드시다가 어느 뭐 70세, 80세 돼서 갑자기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우유에 대한 내가 노출되었던 마셔보았던 경험치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고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딱 우유 먹으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돼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뭐 가끔 우유 마시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라떼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분은 우유 자체가 조금 소화하기 힘드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아니고서는 우유 자체는 단백질도 되게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때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우유라도 소화가 오늘 좀 유독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뭐 소화 기능도 이렇게 딱 썩 훌륭하지 않은 분인데 통곡물에 막 탄수화물 밀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빵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그 빵 자체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게 우유랑 드시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위에서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랑은 절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유랑 고기를 동시에 드시는 거는 소화기관 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스가 찼을 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가스가 찬다 하면 사실 이제 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이슈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위는 내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 넘기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화기관이 이제 위의 역할은 강력한 위산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위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거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이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데 그런 음식을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위산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찬 성질의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하복부에서 가스가 찬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가 무겁고 더부룩한 거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과일이랑은 조합이 괜찮아요. 과일이랑도 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성질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계열, 뭐 신맛이 많이 나는 감귤류, 뭐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자체는 그 산성 성분이랑 만났을 때 약간 유막을 형성하면서 굳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커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커드를 형성하게 되는 형태로 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랑 산성 성질이 높은 과일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 성질을 내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유는 어느 것과도 좀 조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익은 바나나를 우리가 쉐이크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맛도 괜찮고 또 뭐 딱히 내 소화기관을 주는 형태의 조합도 아니고요. 그 조합에
연두부를 넣어서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연두부요? 네, 두부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아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쉐이크, 연두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쉐이크는 이미 많이 갈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분해할 일이 많이 없어서 닭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처럼 내 위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페어링은 나쁘지 않고 뭐 삶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과량의 단백질이나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좀 네. 뭐 먹을 때 보면은 토스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빵을 토스트해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흰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있는 예를 들어 호밀빵 같은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 내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직감이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드셔도 크게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조직감이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이랑 우유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보통 우유를 먹을 때 그 상식적으로 매운 음식 먹을 때도 우유를 좀 같이 먹잖아요. 자극적인 조합이죠. 아,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 혹은 쿨피스 이런 거 찾으시는 건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성 자체가 내 위 점막에서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약간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상처 난 거를 또 다른 걸로 덮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운 것에 대해서 견디는 역치 자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매운 거 뒤에 우유를 먹었어. 어떤 분은 너무 괜찮죠. 우유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요법이죠. 그러면은 우유를 좀 건강하게 마시려면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뭐 바나나랑 그 네네네. 연두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유를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까요? 일단 우유 자체를 뭐 좋아하시고 소화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뭐 무지방, 저지방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흰 우유를 선택을 해서 뭐 잘 익은 바나나나 혹은 오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방법이 일반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유 자체의 액체의 흐름성보다 바나나나 귀리를 우유와 함께 갈고 나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 자체가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속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유를 200ml를 마신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우유 200ml 먹는 거랑 우유 200ml를 넣어서 갈아 놓은 쉐이크를 먹는 거랑 내 위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타민, 미네랄, 바나나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 들고요. 뭐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일반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뭐 죽을 드셔서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거나 하는 류의 식사를 한 끼 정도 대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류의 식사는 굉장히 탄수화물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은 죽을 끓일 때 물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가 상상이 안 나는데 우유로 죽을 만든다는 게 타락죽이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음식이고 서양 요리 중에 리조또라고 하는 것도 우유나 뭐 또 뭐 크림 베이스의 것들을 가지고 쌀알과 같이 끓인 거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를 물 대신 활용하셔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또 좋은 영양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까요? 뭐 우유를 내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속 불편함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드시는 극단적인 섭취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무지방, 저지방보다 일반 우유가 낫다라는 거는 저의 권고사항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지방 우유 선택하시거나 무지방 우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파라는 증상을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은 그 락토즈 프리 우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토 프리 우유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을 즐기면서 배 아픈 것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유를 먹어서 보통 배탈이 난다고 하는 건 이제 장이 좀 과민해져 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던데.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유를 먹어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고, 우유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장에서 느껴지는 이제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와 장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튜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위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장 트러블이 많고,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르잖아요.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작용을 느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뭐 우유 먹는 거 괜찮은데 뭐 컨디션 떨어진 날에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컨디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소화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화효소의 합성이 아주 원활하고 그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나의 모든 체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혹은 전끼니에 먹었던 음식 혹은 어제 먹었던 뭐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의 소화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죠. 효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소라는 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효소라는 것은 원래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젊었을 때만큼 효소가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속도나 어떤 액션 자체가 아주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 밖에서 그 효소라는 것을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건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냐, 그리고 그 효소의 활성 자체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저 사람과 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목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네. 효소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나 막 그런 게 존재할까요? 그런 거?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좀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뭐 어떤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섭취하고 계시는 그 제품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